이 영화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어려운 영화라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하면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순서를 섞어 놓은 만큼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제작자의 입장에서 순서를 마구잡이로 섞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영영 풀지 못한 매듭이 아니라 풀고 싶을 때는 풀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각 사건들도 순서를 뒤집어 놨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친절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스토리의 시작은 연희와 태영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희는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영이 연희의 보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던 연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태영은 박 사장에게 시달리고 돈을 갚기 위해서 붕어와 함께 호구를 잡아 돈을 뜯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이 일은 성사되지 못함과 동시에 학교 선배라는 이상한 형사가 태영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한편 연희의 술집에서 일하는 미란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미란에게 진태는 새로운 희망이 되죠. 그녀는 진태와 함께 남편을 죽이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진태는 그 계획에 실패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이유로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미란은 자신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다시 세우지만 진태는 이를 거절하고 미란은 홧김에 진태를 죽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연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연희는 사건의 뒤처리와 함께 미란에게 남편을 죽이고 사망보험금까지 타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미란은 연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희는 미란을 자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벅지에 자신과 같은 문신을 새기게 하고 미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챙겨서 태영에게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연희와 태영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생깁니다. 태영은 연희가 나타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수상하게 여기고 있죠. 연희는 태영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의 학교 선배라는 그 형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형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태영이 연희의 돈을 뺏을 궁리를 위해서 잠시 맥주를 사러 간 사이에 연희를 추행하려던 형사는 연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연희는 태영과 함께 멀리 도망치려 하지만 태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태영은 연희를 기절시키고 돈가방을 들고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돈가방을 목욕탕 락커에 두고 담배를 사러 간 사이에 태영은 박 사장에게 쫓기고 그는 쓰레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한편 목욕탕에서 일하는 중만은 태영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둡니다. 중만이 목욕탕에서 잘리고 홧김에 돈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잡혀 연희와 박 사장이 중만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같은 집에 있던 치매 걸린 어머니인 순자에 의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듯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절을 하고 연희는 박 사장을 죽이고 혼자서 돈가방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돈가방에 욕심을 낸 중만의 집은 불에 타게 됩니다. 그 뒤로 연희는 항구를 통해서 출국하려고 하지만 박 사장의 부하인 매기에게 잡히게 되고 그녀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며칠 뒤 사건 현장을 수습하던 중만의 부인인 영선이 물품 보관함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키로 물품 보관함을 열자 돈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돈은 영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큰돈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게 네 부모라도. 이야기의 순서를 꼬지 않고 서사대로 이야기를 진행시켜보면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는 중만과 태영을 내세워서 돈이 필요한 캐릭터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이들에게 돈이 생기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돈의 행방보다는 돈이 필요한 인물들에게 돈을 주는 상황으로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영화는 돈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나중에 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죠. 돈이 만들어진 과정 또한 그리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화 내에서 마지막인 영선에게 돈이 가기까지 총 8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돈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두고 싸움을 하는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면서 돈을 얻으려고 했던 인물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히나 태영의 경우 쓰레기차에 치여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마지막까지 약자이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던 인물에게 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영화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등쳐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류의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 불안당이나 아수라와 같이 악당들이 잔뜩 등장하는 영화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런 영화의 결말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죠. 이 영화 또한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던 이들이 서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죽이는 것조차 아까운, 그래서 서로 죽이는 상황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화 또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악인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불안당이나 아수라와 같은 느와르의 성격을 가지는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인물들은 보면서 마냥 악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관객들에게 하는 질문 또한 그런 것이죠. 돈에 대한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8명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 또한 캐릭터들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캐릭터를 살리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일품입니다. 거기에 이런 분위기를 살려주는 촬영과 조명 및 음악의 사용 등 스타일리시한 영화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는 어떤 시선으로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결말까지 두고 본다면 욕심을 내지 않는 자에게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혹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는 인물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관객들이 어떤 인물에게 정을 붙이도록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영화의 마지막에 돈가방을 가져가는 영선이라는 인물입니다. 비교적 욕망이 덜한 중만의 경우 어설프고 타인에게 화도 못 내서 버릇이 없네! 버릇이 없네! 라는 말을 상당히 착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집이 불타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모가 하는 행동들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선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인물조차 돈 앞에서는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어쩌면 중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영선이 돈이 가져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영화 속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의 결말은 새로운 욕망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불행하다는 이야기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큰 돈을 마주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너 형들끼리 진짜 이럴 거야? 넌 내 얼굴에서 네 얼굴 안 보여? 네가 먼저 쳤다? 영화의 제목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뜻은 현실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의 미스터리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사건의 서사가 뒤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지문 배우가 연기한 형사의 존재입니다. 영화상으로 그가 태영을 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형사들이 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인물이 형사가 아닌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영화의 초반을 책임지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면 영화는 서사를 뒤바꾼 효과를 톡톡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에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아서 의문은 들지만 큰 궁금증이 들지는 않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중만과 순자의 초반 내용들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의 대부분이 깔아놓은 복선을 잘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역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들은 말 그대로 아쉬운 점이지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영화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마저도 못하는 한국 영화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야기의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이 많은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괜찮은 영화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를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하고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야기의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이런 관객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제목 상단에 위치한 피가 흐르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마지막에 배수구로 피가 흐르는 장면을 형성한 것으로 각 소제목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나 흐르는 방향이 다르게 그려지는데 이것이 이야기의 순서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라고 합니다. 물론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지만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실 분이라면 이 부분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돈이라는 물질 앞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을 담은 영화죠. 돈이라는 물질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화 속 인물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라는 약속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모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며 노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결국 인물들이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인물들을 짐승들로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영화를 관람하신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채널은 여러분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공유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